30년 만에 50%를 치고 올라온 나라예요. 에너지 독립, 에너지 안보, 기후 안보, 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우리는 올인하겠다. 책에 보면 조금 불편한 얘기들도 몇 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에너지 요금 문제 이런 것도 좀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예전에도 저희랑 인터뷰했었을 때 전기요금 조금 더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번 책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재생에너지나 알리백을 더 하면 에너지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거는? 예, 이제 사실 그런 게 6개월, 1년 내에 그렇게 된다. 즉 재생에너지를 하면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전기요금도 떨어질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현실화될 일은 아니에요. 이미 재생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이제 정책에 접목시킨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역시 유럽도 초창기에는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굳이 이거 해야 돼?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인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전력에서 한 50%를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보다 인구도 8천만 훨씬 많고요. 국토 면적도 우리 4배인 이런 거대 국가에서 1990년에요. 지금부터 32년 전이죠. 199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였습니다. 믿어지세요? 1%였어요. 30년 만에 50%를 치고 올라온 나라예요. 대한민국은요. 199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우리가 수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로 경제의 발전 이제 단계가 좀 낮았기 때문에 4%였어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8%. 그렇죠. 이 두 나라가 너무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너무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생에너지 천국이 당장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나라들도 그런 갈등기를 거쳐서 재생에너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에너지에 대한 부담, 이 비용이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장점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유럽의 지금 가스요금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겨울 유럽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만약에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추웠으면 초창기에 살짝 추웠었잖아요. 살짝 추워서 그때 대란 일어난다고. 긴장감 엄청 났었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겨울이 더 추울 수도 있고 맞습니다. 더 따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넘어가고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가스 요금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거는 그 불똥은 한국에도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유럽의 선택은 에너지 독립, 에너지 안보, 기후 안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우리는 올인하겠다. 이게 저는 정답이고 맞는 방향이고, 그래서 유럽의 지금 기조가 2030년이 되면 우리는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하겠다. 앞으로 7년 남았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의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혁파는 놀랄 정도. 유럽이 그 원래 규제의 나라고. 맞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나무 하나도 못 자르는 나라예요, 유럽은. 맞아요. 그런데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는 빨리 설치. 6개월, 3개월 막. 우리나라는 6년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 노력, 그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걸 겪고 나면 유럽은 훨씬 더 강해지고 화석연료로부터 훨씬 더 독립, 자유로워지고 재생에너지로 더 나아가는 거고, 이거를 유럽 국민들이 수용하는 거예요. 유럽이 사실은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경제 침체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유럽을 한마디로 박물관이다. 사실은 좀 자주 섞인 얘기죠. 더 이상 뭐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러나 그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후 위기로부터 만들기 위해서. 저는 되게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대한민국도 물론 대한민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젊은 나라지만
한국만 보면 또 젊은 나라는 아니. 동남아에 비교해보면 한국이 젊은 나라가 그쵸. 아니잖아요. 이제 네. 고령으로 가고 있어서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에너지 부문이 네. 기후 부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럽이 지금 그렇게 해서 그린과 디지털로 네. 유럽 경제를 바꾸겠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그린과 디지털. 이 그린이 바로 기후거든요. 저는 한국도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저자시니까 저자로서 책 자랑 한 번만. 이런 책이다.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한국 경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최빈국에서 산업화를 성공하고 또 이 산업화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사회, 개방된 정치, 즉 민주화죠. 이 얘기를 또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화도 사실상 이제 성공하고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전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아니 글로벌 탑10 국가 아니에요. GDP 기준으로. 그쵸. 이걸 60년 동안 달성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제는 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상황에서 이걸 지속해야 하는데 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지속 가능성의 위기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넘긴 문제들이 많아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넘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모순들이 계속 우리 경제 사회 내에 내재해 있는데 이제 선진국이 되고 보니 이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가 내재돼 있던 모순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어떻게 해왔는가? 좀 우리 국민들께서 좀 각자의 생활, 또 각자의 생활 방식, 또 정책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성찰하시고 뭐 기업들은 당연히 뭐 그래야 되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여기까지 숨가쁘게 한 두 세대에 걸쳐서 달려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걸 좀 독자들께서 좀 인식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시고 또 정부의 요구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하는 정치인에게 표도 주시고 이걸 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책 이렇게 저는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아마 지금까지 제가 30년 가까이 이제 경제를 연구하는 이제 전문가로서 살아오면서 이번 책만큼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쓴다는 게 뭐 내용이 가볍다는 것이 그쵸. 아니고 주제는 무겁지만 좀 독자 친화적으로 좀 읽기에 부담 없이 거기에 제가 많은 좀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 중3 이상부터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읽기에 주제들은 개념들은 쉽지 않지만 굉장히 풀어쓰고 좀 이제 이해가 쉽게 되도록 썼기 때문에 좀 읽고 공감을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어떤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교수님은 중3 이상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더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저는 술술 잘 익혔거든요. 오늘 나와주신 홍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